대장주가 확실히 짱이다. 반드시 중간 틈새 시장이 무조건 생깁니다. 서울대 의대 정현채 명예교수님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네.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대해서는 이제 사후의 세계, 사후 세계가 왜 있다고 믿으시는지,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지난 영상 저희가 네. 링크로도 달아드릴게요. 네. 그걸 먼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정현채 교수님이 죽음, 삶의 끝에서 만나는 질문이라는 새로운 책을 내셨는데요. 네. 죽음은 정말 끝일까? 오늘은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콘텐츠를 보기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두렵다고요. 외면하고 뭐 혐오하고 또 부정하고 그런 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니까. 그게 정상이겠죠, 사실은. 네네. 네. 그럼에도 네. 왜 죽음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네. 죽음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요? 그렇죠.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죽음이 어느 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불현듯. 그 작년에 그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이제 아래 태어나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네. 굉장히 많은 죽음의 원인과 맞부닥치며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자를 보면 사망원이 1위가 암으로 돼 있고 네. 2위부터 4위, 3위 정도가 이제 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걸로 돼 있고 자살이 5위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 사고, 돌연사, 뭐 테러 등등. 작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작년 7월 1일에 시청 앞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너무 어처구니 없게. 그렇죠. 작년 12월 말에는 또 공항 참사로 179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때 돌아가신 분들이 사건 나기 5분 전쯤에 네. 5분 뒤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없을 겁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의 불교학자인데 나가르주나라는 융수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는 죽음의 갖가지 원인들 속에서 살고 있나니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도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풍전등화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죽음의 공포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 죽음의 공포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죽음이 무엇인가?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을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이게 죽음이 소멸인지 옮겨감인지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우리가 수십 년간의 삶을 딱 한 번만 살고 네. 수명이 다하면 어느 날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지는 일회성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 숫자가 사실은 자기 신앙을 갖고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계 고등 종교가 하나같이 사후 세계를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그 신앙인은 그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말이 네. 자연스럽게 나온 거 보면은 그 고등 종교가 얘기하는 사후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또 다른 관점은 옮겨감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옮겨감인데 이게 머리에 떠올리기 좋은 걸로는 이렇게 벽인지 문인지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 앞에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니까. 예. 소멸이 되어 있고 문 앞에 가서는 열고 넘어가 버리면 되니까 옮겨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전 하나를 잘 파악하려도 사실은 앞면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뒷면에 무슨 그림인지 옆은 어떻게 되는지 두루두루 다 자세히 봐야지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2600년 전에 어느 성현의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죽음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스승이 이 삶도 모르면서 무슨 죽음을 알려고 하냐고 야단을 치는 바람에 유교 전통에서는 죽음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예. 이런 응대는 요즘도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어린이, 젊은이들이 질문할 때 입을 틀어막는 데 많이 사용이 되죠. 그 어린애가 죽음이 뭐냐 물어보면 야단을 치거나 조그만 게 있다 이상한 거 물어본다고 예. 또는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돼 이런 얘기. 크면 알려줄게. 그거 거짓말이죠. 크면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알려주긴 어른도 모르는데 예. 심리학자가 이제 어린이들이 죽음을 어떻게 인지한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이들이 3가지의 죽음에 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죽음이란 무엇인지, 죽는 게 뭔지,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왜 죽는지, 세 번째가 바로 죽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뒤로 어디로 가는 건지. 이 어린애들부터 이런 궁금증을 그렇죠. 갖고 있는데 그렇죠. 크고 성장해서 나중에 늙고 죽을 때까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그 성현의 생각과 다르게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은 죽음을 직시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삶과 죽음이 정말 동전의 앞뒤면 같은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 살려면 반대쪽 죽음을 충분히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반대로 보면은 죽음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 조금 더 다운되거나 우울해지거나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많습니다. 그게 오해인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죽음을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공동묘지죠. 공동묘지요. 공동묘지 자꾸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사는 게 힘들면은 공동묘지 걸어보라 이런 기사가 몇 년 전에 일간지에 난 적이 있었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공동묘지에 가면 삶에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자신과 남에 대한 해악을 최소화하고 또 그런 생각 자세를 갖게 되는데 자기의 인생 목표하고 가치의 우선순위도 또 다시 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묘지들,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오히려 가족에 대한 애틋함도 증가하고 오히려 술, 담배도 줄이고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지는데 이게 이제 심리학 실험인데 공동묘지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 대상으로 누가 노트북 들고 있다 떨어뜨릴 때 누가 많이 도와줬나 봤더니 공동묘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40%나 더 많이 도와주더라. 그리고 공동묘지를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사람은 되게 우리는 그 낯선 사람 보면 되게 경계심 갖고 그러는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도와준다는 거죠. 낯선 타인을 대할 때. 그게 죽음에 대한 자각이 높아짐으로써 어떤 인내심 또 평등의식 연민 또 평화주의 이런 게 동기가 부여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아주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에게나 죽음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이 죽음학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연구를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20년 됐죠. 정현재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 내과 내과 교수로. 내과 교수시다가 또 이제 좀 편찮아지시면서 더 이 죽음학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신 걸로. 근데 사실은 암 진단 받고 온 게 그 전부터. 그 전부터. 네, 암 진단 받기 11년 전부터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해왔고. 네. 정말 오래됐네요. 11년째 됐을 때인데 암 진단을 받게 돼서 이제 조금 좀 그 감회가 새로운 면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셨으면 실제로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냥 두렵다 안 두렵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80대 후반에 명예교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런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고령의 나이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서 심히 두려운데 어디에다 내색도 못하고 그냥 애써 태어난 척하며 지내고 있다. 이런 속내를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뭐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아주 그 대범한 자세를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가 더 나아서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런 대범한 자세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했을 때의 죽음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막상 자기 발등에 불로 떨어질 때는 그렇게 대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또 뭐 벌써부터 준비하느냐 닥치면 그때 준비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전혀 그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죽음이 6개월 뒤에 내가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는 게 죽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만약 20년 전에 그런 질문 받았으면 상당히 두렵다고 그랬을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내 존재가 갑자기 없어지고 또 내 존재를 받쳐주던 모든 근거가 다 소멸해 버리는 거니까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20년에 걸쳐서 이제 그 죽음에 천착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해오면서 알게 된 게
죽음이 뭐 소멸하는 게 아니라 옮겨갑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두려움 같은 건 없지만은 여전히 과정에 대한 그런 걱정 그런 건 여전히 저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예.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걱정이 된다,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겪을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뭐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뭐 저도 그런 그 불안이 없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제 그 어느 작가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그거를 뭐 출산의 고통 같은 거죠. 그 고통을 지나가면은 다시 이제 어떤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이 어떤 빛의 세계로 가기 위한 터널 같은 걸지도 모르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은 뭐 감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비스마르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원전은 인생이라는 데인데 제가 죽음이라는 걸로 바꿔봤는데 예. 치과 의사한테 가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이가 아파서 치아가 아파서 치과 의사 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치과 진찰 때 앉을 때 네네네. 엄청나게 아프겠구나 하는데 최악의 통증이 올 거를 생각하지만 조금 앉아 있다면 어느새 다 끝나버리고 예.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이렇게 너무 걱정할 건 아니고 어떤 게 오더라도 좀 감내하면은 또 끝난다. 이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제 위안을 시키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은근히 좀 기대되는 면도 있어요.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이기 때문에 예. 본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제가 있던데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면 소풍을 가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한 말은 지구별에서의 소풍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간 거죠. 복귀로. 복귀했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자기 영혼 그룹의 동지들 오랜 세월 같이 지내온 그런 영혼 그룹의 동지들을 또 만나게 되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던 일들을 얼마나 이번 생에서 성취했나 이런 걸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되니까 그런 기대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정영철 교수님이 이렇게 믿으시는 그 근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전에 나누었던 그 대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에 써드릴게요. 그쵸. 이게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저쪽에 다른 길,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알 수는 있어도 예. 사실 그 터널의 길이 어둠 이런 게 또 걱정이 되는 것처럼 그 과정이 더 두렵다라는 거네요. 그 윈스턴 처칠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차가 터널 속을 통과 중이라면 절대 거기 내리지 말라는 거죠. 불에 타 죽으니까. 네네네. 조금만 지나면 터널 끝나고 저 밖이 나오니까. 그런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이 약간 조금 이제 불편하신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교수님도 젊은 시절에 좀 안 좋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좀 부끄러운 흑역사이긴 하지만 뭐 또 감출 일도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사실 3년 전에 30대 여성이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예. 전혀 모르는 일명씩도 없는 분인데 그 내용을 봤더니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 번 퇴사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도 받고 하지만은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SNS 계정도 삭제하고 자살 도구도 구입을 하고 자살 지금 준비 중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메일을 보낸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나서 아는 경우라면 물론 이제 어떻게든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키든가 할 텐데 뭐 저 그렇게 알 분도 전혀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회신을 제가 한 4시간 쓰고 제 아내가 또 한 3시간 또 다듬어서 7시간 걸려서 회신해서 보냈더니 다음 날 자살 생각을 접었다 이렇게 회신이 와서 되게 마음이 놓이기도 했는데 그 이메일 내용은 요 책 안에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젊은 날 뭐 자살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끄러운 흑역사이긴 하지만 그걸 뭐 그때 감출 생각은 없고 그 회신을 쓰다 보니까 그게 다 기억이 떠올라서 다시 떠올리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 다른 자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어떤 그런 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제가 2010년이니까 KBS 생로병사의 그 자살을 특집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메시지가 그 영상을 통해서 나와서 한 사람은 이제 이우재 부장판사 또 한 사람은 박광덕 체조 선수 씨름 선수. 그래서 이분들이 다 그 자살 시도를 했다가 살아난 건데 이 그 이우재 판사 이분은
우울증은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평생 못 고치는 병이 아니니까 치료를 받으라면서 이분이 뭐 자기 어떻게 자살 시도를 하다가 그 미수로 끝쳤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을 먹기도 하고 그 샤워줄로 목을 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걸 겪으면서 결국은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습관을 붙여서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좀 오래 살면서 좀 이런 자살 예방 이런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분이 안타깝게 급성 백혈병으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 아래 씨름 선수도 자기가 자살 시도했지만은 그때만 넘기면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그 자살할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걸 제가 느꼈죠. 사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감히 뭐 그런 거를 예상하기도 힘들지만 왜 그렇다 하더라고요.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저 세상에 가면 더 편해질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유는 좀 어떻게 봐야 사실은 될까요? 저 세상보다는 생각이 딱 끝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에드윈 슈나이드만이라는 이제 자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자살학도 있어요. 네. 수십 년 전 자살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자살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식의 중지라고 하는 거죠. 자살을 하면은 내 의식의 모두가 중지될 거다. 괴로운 생각이 끝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고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2015년에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그 선언문 전문이죠. 국제적으로 명마에 있는 이제 과학자 또 일부 의사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선언의 내용이 의식의 독립선언, 그러니까 뇌로부터의 독립선언, 그다음에 불멸선언 이 두 가지인데 그 과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모였는가?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좀 알아보고 이를 그 죽음이 임박한 말기 암이나 이런 임종계 들어서 환자들이 좀 평화롭고 인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11개의 선언문으로 되어 있어요. 책에도 다 실어놨는데 원문을. 그래서 그 11개 선언문을 의역해서 한 문장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의식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육체의 죽음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은 지속된다. 이거를 과학자들이 선언을 한 거죠. 그 그러니까 의식의 독립선언이라는 건 육체에서 의식이 독립되어 있다는. 뇌와 무관하게 그런 선언을 구가되는데 그러니까 자살자들이 사실은 자살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식의 중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괴로운 상황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살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오해고 지금 얘기했듯이 그 자살을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의식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육체가 있어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자들하고 뭐 대화를 하거나 필요하면 싸움도 해야 될 텐데 그 어려운 상황 그대로 끌고 가고 또 해결도구는 없어져 버리는 또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만 정말 효과적인 자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은 이제 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식의 중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 잊고 끝내버리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걸 텐데, 근데 의식은 육체와 별개로 계속된다라는 거. 근데 왜 우리가 표현을 쓰기에 어떤 사람이 의식을 잃었다, 뭐 뇌사에 빠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상 사망 상태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된 것이기는 한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 이게 또 후유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나죠. 제가 80년 초에 이제 그 내과 뭐 인턴도 하고 내과 레지던트도 하고 전공의생 할 때 보면 응급실에 근무할 때 보면 자살 목적으로 뭐 빙초산이나 뭐 염산 이런 거 먹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면 식도가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 뭘 나중에 먹질 못하게 되는 거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리고 또 뭐 그 자해를 하기 위해서 면도칼로 손목을 긋고 그런 뭐 신경도 나가고 혈관도 망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댓글 올라온 거 보면 6개월째 고생하고 있다 지금. 네, 그런 거 또 번개탄 피우고 했는데 후유증으로 뭐 파킨스병이 와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살 미수로 끝난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금문교가 거기가 그 자살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장소죠. 1,500명인가가 그 오랜 세월 그 투신 자살했는데 거기를 또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금문교에서 떨어지면은 한 평균 4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98%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들어가면 압력 때문에 두개골이 골절되고 내장 다 파열되고 했는데 2% 정도가 산다고 그랬는데 다리부터 들어간 경우는 산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심각한 부상도 있고 그래서 그 2%를 조사해 봤더니 두 번 다시는 같은 방법으로 자살 시도를 하지 않고 95%가 자연사했더라. 그런 내용이 있고 뛰어내리는 순간 후회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괴롭죠. 특히 이제 그 주변에서 혹은 가족 중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게 또 상상하기도 힘든 영역이게 돼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가족을 자살로 잃은 그 아픔이나 고통, 슬픔은 뭐 몇 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간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그 고등학생 때 그 자녀를 잃은 친척 보면은 뭐 20년이 넘게 가도 물론 슬픔의 강도가 좀 옅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갖고 있는 거죠. 깊은 슬픔을. 그리고 자살자 한 명이 생길 경우에 그 자살 충동을 주변에 5명인지 10명에게 뿌려준다고 그래요. 전염되는. 전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하루에 40명 조금 안 되게 이제 자살을 하니까 곱해 보면 하루에 200명 내지 400명에게 이런 자살 충동을 핵폭탄 낙진처럼 뿌려주고 가는 거죠. 그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누가 자살을 가족 중에 할 경우에는 그 자살 유가족의 그 자살 위험이 한 80배에서 한 200배 이상 높다.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게 한 집안에서 네네네. 두 차례 그렇죠. 이상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고요. 저건 어떤 댓글입니까? 글을 하나 띄워주셨는데. 이게 이제 유가족. 그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카페 치기로는 죽음아 카페 올렸어요. 그 가족 중에 누가 자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은 이런 좀 긴 댓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자살자 유가족 입장에서 종교나 심리 상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가족의 자살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서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나쁜 행위다. 자살한 사람이 나쁜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식의 설교가 아주 실망했다는 거죠. 본인은. 그래서 아예 이런 걸 겪으면서 이런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종교와 상담 영역에 대한 불신과 반감만 가져다 갖고 아예 그냥 철저 유물론자로 사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일상이 정상화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져 내면은 결코 치유되지 않았다.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 댓글에 그러다 이제 제가 2008년에 낸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그래도 이제 자살에 관한 담론을 실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사후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슬픔과 우울, 분노가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고 또 가장 밑바닥의 슬픔이 해결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지도 몰라도 이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어떤 처방보다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이끄는 지침이 됐다. 이렇게 자살 유가족이 그런 댓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행동이다.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다. 그런 행동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사후 세계가 있고 의식도 계속해서 널 따라다닐 수밖에 없으니 육체라도 있을 때 건강하게 살아라라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좀 생각을 바꾸면 좋을 텐데 그런 극단에 내몰린 사람들이 이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남아서 그 슬픔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 생각까지 하기도 사실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완전히 비유가 아주 좁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고 뭐고 생각할 경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많이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유가족이 쓰신 네, 글에도 네, 그런 게 네,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걸 차라리 믿는 게 훨씬 더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네. 그러면 그 사후 세계는 과연 어떻게 있을까? 그러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에 사후 세계는 과연 다를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후 말씀해 세계라는 게 뭐 어떤 특별한 것보다도 아까 과학자들이 선호했듯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은 지속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지속되는 의식체가 머무는 데가 바로 사후 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제도권 종교, 특히 교회 같은 데서는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처박힌다 그런 얘기를 하죠. 지옥 간다. 보통 지옥 간다. 그런데 다른 자살을 막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다는 많은 이제 그 증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제도권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유황불이 막 타오르는 지옥이 있어서 거기에 박히는 게 아니고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을 결행할 당시에 그 갖고 있었던 아주 난감한 어렵고 뭐 지옥 같은 그런 풍경을 자기가 만들어서 주위에 펼쳐놓고 거기 속에 들어가 갇혀 있는 거죠. 아, 그대로 갇혀 있는 거.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네. 마음 그 상태 그대로 계속 간다. 네. 그 이제 뭐 영화가 이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게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영화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로빈 윌리엄스는 거기 소아과 의사고 이제 부인이 이제 그 미술관 큐레이터자 화가입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4년 반 뒤에 이 로빈 윌리엄스가 퇴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을 하고 부상자를 구호하러 가다가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온 채 죽게 됩니다. 네네. 그 부인이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펼쳐지는. 그래서 이제 그 사후 세계 영계에 있던 이 로빈 윌리엄스는 부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좀 기뻐하죠. 이제 곧 재회하게 되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는 절대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부인이 있는 곳을 갔더니 부인이 아주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 맞아요. 온갖 벌레들이 들끓고 있는 곳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내가 왜 이런 거에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영혼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이거는 실제 아는 게 아니고 자살한 부인이 환상이다. 사념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이다. 마음 상태다. 예.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런 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gat혀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보는데 물론 이게 영원히 갇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안심이 되는 건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육신을 벗어나더라도 즉 영계 사후세계에 진입을 하게 되더라도 혼자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런 자살한 영혼을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누굴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접근조차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나 이런 영혼도 정말 어떤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면은 그런 데서 빠져나와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네네. 로빈 윌리엄스 나온 그 영화를 보면 딱 그렇게 나오죠. 해서 처음에는 본인의 아내를 구하고 싶어도 네네. 그 지옥 같은 곳이 사실은 아내분이 생각과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그렇죠. 보니까 거기 네네. 안에서 갇혀서 네. 나올 수가 없고 네네네. 나중에는 그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들어서 네네. 진짜 천국보다 네네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도 힘드신 분이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극단적 선택으로 이제 향하는 네. 혹은 준비하는 그렇죠. 마음이라도 먹는 사람들은 네. 어떤 생각을 좀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실화인데요. 예.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라는 프랑스 빈민 공동체를 창설한 분인데 이제 어느 분의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그걸 봤는데 네. 어느 청년이 자살하겠다고 찾아옵니다. 산을 들어갔더니 자기가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아내도 집을 나왔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고 다시 취직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어서 지금 자살하려고 한다. 예. 마지막으로 신부님 찾아 상담하려고 왔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자살 만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죽을 만한 상황이다. 살기가 참 힘드셨겠다. 일이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죠.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부님이 단서를 하나 다는데 그런데 죽기 전에 일주일 정도만 날 좀 도와준 다음에 자살하면 안 되겠는가. 자기가 지금 봉사활동 중인데 사람 손이 너무 부족해서 어차피 죽을 거 일주일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뭘 했냐면 이 그 노숙자 점심 식사
제공해주고 배식하고 집 고쳐주고 헐벗은 사람 옷과 음식 나눠주고 이런 일을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생각을 고쳤겠는데. 자살할 생각에서 벗어난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이거는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로고 세라피 의미요법을 창시한 이분은 이제 2차 대전 때 그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워낙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다가 가족들 생각 때문에 망명을 보류하고 있다가 온 가족이 다 이제 나치에 체포돼서 이제 수용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족들도 다 죽게 되죠. 전부. 그래서 이분 살아남아서 이런 로고 세라피를 창시하는데 이 그 기호는 이겁니다. D는 이제 절망이고 S는 고통, M이 의미인데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의미를 찾으면은 절망에 빠지는 않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게 죽음학 강의 때 이제 자주 인용하는 내용인데 2000년 초반에 미국 내과학 계제 좋은 죽음을 찾아서라는 논문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죽음을 찾아서.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죽음학 강의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는데 죽기 전에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해야 될 생각들을 좀 소개해달라 얘기하는데 제가 이 논문을 소개한 거 이게 의사 몇 사람이 연구해 쓴 게 아니고 말기암 환자 그리고 가족들 의료진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죽음이 이거 아니겠는가 6가지를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4가지는 보면 뭐 금방 이해가 된 내용이죠. 통증을 참지 말고 충분히 조절하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도 아끼지 말고 써야겠다. 또 명확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 죽음의 준비는 3자가 다 해야 될 거고 훌륭한 마음을 위해서 작별 인사 잘하는 거 이거는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는데 5번째, 6번째가 특이했습니다. 5번째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 이게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자살하겠다고 신부를 찾아간 이 젊은 청년이 결국은 죽기 전 일주일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했던 일들 노숙자 배식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집을 고쳐주고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이런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의미. 네네. 이게 바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미를 키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아무리 고통의 양이 작다 뭐 이것도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작은 고통이라 하더라도 정말 의미 없다라고 하면은 그 고통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고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는데 이분은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팔다리가 전혀 없고 몸 끝에 이런 그 닭다리 같은 조직만 하나 있는데 그걸로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8살 때 자살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8살 때. 그러다가 자살할 생각을 접은 게 자기를 지켜주는 가족, 친구들 이런 생각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주로 영어권 국가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니면서 행복 전도사로 하는 거죠. 연설을 하고. 왜 그 팔다리 없이 태어나신 분들 좀 몇 분 계시고 강연이나 책 쓰시고 유명해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봤을 때 되게 불행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걸 다 극복하셨고 근데 이거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그 해외 토픽 국제기사 보니까 그 오체불만족 쓰신 그분이 일본에 바람을 좀 많이 피웠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호주의 닉 부이치치는 몇 년 전에 이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그 아름다운 그 여성과 결혼해서 자녀 넷을 낳더라고. 그래서 해변에서 자녀 넷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데 8살 때 자살했다면 뭐 그런 그 행복을 누리지도 못했겠죠. 중요한 거는 의미, 삶의 의미라는 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 삶에 의미가 없어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보여주신 그 사례를 통해서라도 아주 작은 의미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이제 그 뭔가 좀 우울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제가 이제 기아 대책이라는 그런 이제 그 NGO 단체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돕는 한 20년 정도 기아 대책에 이제 가입을 해서 지금 기부를 하고 했는데 가끔 그런 기운이 가라앉을 때 보면은 그 기아 대책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무슨 벽돌 보내기 이런 운동도 있었고
작더라도 그런 거 열심히 하면은 그런 우울감이 훨씬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정현채 교수님을 통해서 지난번에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참 충격적인 거 근사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그 임사체험이라고도 하고 근사체험이라고도 같은 하더라고요. 용어를 이제 번역을 달리한 거죠. Near Death Experience에 대한 번역 근사체험, 임사체험 뭐 양쪽 다 쓰이는데 이게 죽음을 체험해보는 예, 거. 어느 경제학자 한 분은 그 체험의 내용이 근사하기 때문에 자기는 근사체험이라는 번역도 마음에 든다. 물론 근사란 한자는 다릅니다만 그런 의견을 보내주기도 했고 저는 이제 근사체험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죠. 네. 근데 이게 체험이란 네, 말이죠. 네, 네. 체험은 누군가 경험하고 나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한 번 하는 거를 이제 체험이라고 얘기하고 체험이 모여지다 보면 이제 그걸 경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네, 네.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면 네. 내가 체험했어, 경험했어라는 말 자체를 못 해줄 거고 네, 네,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사체험은 이제 정의가 이렇게 정의를 하죠. 심장이 멎었을 경우에 요즘 다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예. 이걸로 다시 살아나서 의식이 없을 동안 겪은 체험 이렇게 정의를 하죠. 예. 뭐 의식이 없을 동안 겪은 체험인데 뭐 다시 살아났다고 전부가 하는 건 아니고 10 내지 25% 정도가 하는데 25%면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4명에 1명꼴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 건, 뭐 2만 5천 건 이상 굉장히 많은 사례가 실제 데이터가 그 축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심정지 됐다가 살아나온 네네. 게 아니라 심정지 된 이후에 뭔가를 느낀 네, 사람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체외 이탈 이런 체험도 중요하게 예.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서구에서는 대략 1960년대부터 여기에 대한 학술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저게 오래된 영화인데 나쁜 녀석들이라는 아니요, 영화요? 그 작년에 개봉한 나쁜 녀석 2인가 그럴 겁니다. 아 새로 나온 거요? 네, 새로 나온. 근데 저게 개봉한 지금 지 무슨 얼마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결혼식 피로연에서 춤을 추다가 오. 심장 정지가 오면서 이제 겪게 되는 체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형사죠, 형사. 형사고 이제 육체에서 빠져나온 이번에 의식체, 뭐 영혼은 스피릿, 소울 등이 이제 내려다보는 거죠. 체외 이탈의 장면인데 그래서 영화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체외 이탈에서 빛을 보고 네. 또 터널을 통과하고 삶의 회고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그리고 이제 죽은 지인, 이 주인공 형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형사 반장이 있어요. 네. 형사 반장을 만납니다. 체험 중에. 그랬더니 형사 반장 너 아직 올 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포옹을 받고는 다시 육신으로 복귀하게 되는 이런 게 2분 동안의 그 짧은 장면에 다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영화니까 꾸며진 네네네. 얘기겠습니다만 근데 저런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해야 되나? 체험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렇죠. 거라는 체험을 취지인 거죠? 바탕으로 종합해서 한 거죠. 예. 실제 사례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난번에 저희 오셨을 때도 저렇게 해서 그 임사체험, 근사체험을 했다는 사례 네네. 아니면 이제 전생이 있다라는 사례만 보고된 것만 해도 수천 건이 있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그 전 영상도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른의 사례뿐만 아니라 어린이 환자의 죽음과 근사체험 이런 사례도 또 따로 연구가 됐다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퀴블러 로스 박사가 그걸 많이 했죠. 죽음하기 효시라고 예. 일컬어지는데 로스 박사는 이제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환자들 임종을 지켜봤는데 특이하게도 어른보다는 어린애들을 임종을 좀 지켜봤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월병으로 죽어가는 5살 어린이 환자가 있을 때면 이제 이런 그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어요. 고추벌레 형태로 된 네. 이게 뒤집으면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를 펴라는 인형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육신은 영원 불멸에 잘 둘러싼 껍질이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동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죽어간 애들을 위로를 한 거죠. 네네. 그걸 받아들였다. 네, 애들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네. 그런 걸 듣고 훨씬 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덜고 자기의 그 삶의 끝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도 근사 체험을 했다라는 건 또 그 경계를 잠깐 넘나들었던 사례가 또 뭐 보고된 게 있었다는. 네, 물론 애들이 이제 그런 근사 체험을 한 경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 영상에도 이제 많이 달린 댓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일종의 착각 아니겠느냐. 아,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죠. 왜 인간의 뇌는 네네네. 착시 현상도 많이 일으키게 되고 그렇죠. 착각을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는 혹시 아닐까요? 그렇죠. 뇌 착각 아니냐 또는 예. 뭐 방어 기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근사 체험자 중에 이제 시각 장애자
완전 맹인 수준의 아주 중증의 시각 장애자가 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영국 BBC 방송에 제작한 근사체험에 관한 다큐멘터리고 제목이 내가 죽던 날로 되어 있는데 40-50분 중에서 한 4-5분 정도 제가 발췌해서 강의 때 쓰는데 태어날 때부터 뭘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이분은 얘기하는데 꿈속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20살 무렵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다가 몸 밖을 빠져나와서 체외 이탈해서 자기의 결혼 반지, 헤어스타일 이런 걸 보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생전 처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각장애인 본인이 얘기하듯이 꿈을 꾸더라도 시각적 이미지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 체험을 통해서 보게 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거죠. 결혼 반지, 헤어스타일 이런 걸 꿈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그 영화 속 장면처럼 네네네. 그 유체 이탈처럼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와서 네네. 자기가 자기의 모습과 주변을 네네. 처음으로 본 거예요. 네네. 그래 그걸 뭐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똑같이. 묘사를 다 한 거죠. 네. 뭐 무슨 색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라색 무슨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게 뭐 수천 건 네네. 보고가 되어 있다. 또 착각 또 방어 기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뇌가 착각을 하든 뭐 방어 기전을 하든 뇌가 작동을 해야 그런 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근사 체험자들 중에 뇌파를 측정했을 때 뇌파가 전혀 작동이 없는 완전히 플랫 웨이브 아무런 반응이 없는 뇌파가 전혀 없을 때 이런 체험을 한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뇌가 작동을 못 하는데 그걸 뭐 착각이나 뭐 방어 기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뇌가 뭐 작동을 해야지 그런 게 일어나는 건. 그 뇌파가 없는 상태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뇌사 상태에 빠졌다라는 건 더 이상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억지로 뭐 호흡만 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는 건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뇌에 착각을 일으켰다라는 게 사실 그럼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일 테고 오 신기합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제가 뭐 19년째 거의 뭐 800회가 넘게 네.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때마다 이제 빠뜨리지 않고 하는 사례입니다. 이게 아마 2012년도에 한국 여의사회에서 이런 죽음학 강의할 때 청중 한 분이 제보해 준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은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마취과 의사로 활동하던 분인데 이제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큰 병원이 많고 거기서 주로 심장 수술 마취를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수술은 이제 외과 의사가 할 텐데 이 외과 의사가 평소에 동양인을 좀 비하하는 성숙하지 못한 버릇을 갖고 있어서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를 무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외과 의사의 심장이 멎는 응급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미국인 의료진 친구들이죠. 달려들어서 한 3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까 글렀다 포기하자. 끝내려고 했는데 한국인 마취과 의사가 왔더니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이긴 했지만 수술하라는 잘하는 외과 의사를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좀 더 해보겠다. 혼자 심장 마사지를 자청을 하고 나서 계속했다는 거예요. 미국인 의료진은 그 주위에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가운데 네네. 이건 뭐 1, 2분만 해도 땀이 비어도 쏟아지죠. 혼자 한 2, 30분 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 심폐소생술 시간이 50분이 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과 의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과 의사 체외 이탈해서 몸 밖을 빠져나와서 본 거죠. 본인이 봤다고? 네, 본인 그 심장에 멎은 자기 육체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의료진을 봤더니 그 자기 친구들 미국인 의료진은 거의 성의 없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뭐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자기가 무시했던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는 다 비지땀 흘리면서 심장 마사지하는 현장을 뭐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봤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는 날 살린 건 당신이다면서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이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제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례를 이런 체험을 제일 믿지 않고 싫어하는 대표적인 의사들인데 의사 본인이 체험을 하고 동료들이 목격을 했다는데 이 사례의 의의가 있겠고 가끔 이런 질문을 받죠. 영혼은 존재하는가? 과학자들은 그렇죠. 아직 영혼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 정말 증명되지 않았는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알려주는 시사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정윤채 교수님도 내과 의사시고 주변에 정말 당연히 이제 의사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면 이거를 이런 죽음학 강의를 하시면 의사분들은 수긍을 좀 많이 하나요? 아니면 끝까지 막 아니라 그러면 교수님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막 이러시나요? 그건 이미 큐블러 로스 박사가 많이 경험을 했죠. 근데 생전에 700회가 넘는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근사체험 또 삶의 종말체험 이런 거 얘기하면은 동료 의사들이 자기 못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마다 이 로스 박사는 난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당신들도 죽을 때 다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어차피 알게 된다. 죽을 때나 돼서 아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이런 걸 미리 알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삶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저도 뭐 그런 비슷한 그 많이 봤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받아들일 때 더 마음이 편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게 되고 살아있을 때 더 충실하게 되니 그래서 또 우리가 이걸 미리미리 또 아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는 거고요. 사후통신이라는 것도 이 책에서 쓰였어요. 그 죽음, 삶의 끝에서 만나는 질문이라는 정현철 교수님의 신간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후통신, 이게 정말 뭔가를 주고받는 겁니까?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 죽은 가족이 뭔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서양 공통적으로는 나비와 무지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고인이 나비를 표현했다는 게 아니고 나비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한겨울에는 나비가 날아들 시기가 아닌데 한겨울 제사상에 갑자기 나비가 날아든다든가 또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에 갑자기 나비가 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 무지개가 뜰 상황이 전혀 아닌데 무지개가 피어오른다든가 또 요즘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은 현관 센서 등의 오작동도 많습니다. 현관 센서 등은 문이 열려야 켜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 문이 안 열렸는데도 센서 등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무서운데. 무섭죠. 근데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는 없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죽은 가족이 내가 잘 있다는 걸 가족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를 안 만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기계 오류입니다 이러실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사후통신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그때 유명해졌던 게 사랑과 영혼 그 영화 통해서는 거기 보면 이제 영화에서 영매 부당 같은 분이 나오고 접신을 해줘서 그 죽은 남자친구의 영혼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좀 더 구체적인 걸 보면요. 제가 이제 넘어가기 전에 아까 2015년 애리조나 투싼의 선언 얘기도 했는데 이 과학자들이 뭘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가 선언을 하는가 하면 5가지의 근거 중심 학문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근사체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가 삶의 종말체험. 이거는 이제 말기암 등으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눈을 감기 전에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지들의 마중을 받는 이런 현상을 이제 삶의 종말체험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사후통신이죠. ADC After Death Communication 약자인데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그때 쓰나미가 덮치면서 2만 명 가까이 사망을 합니다. 그때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여기서 이제 스트레인지 인카운터 이상한 만남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3살 배기 아들을 잃었어요. 쓰나미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고 나서 아들 장난감 기차를 방에 두고 식사 때마다 아들 장난감 기차를 향해서 같이 저녁 먹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장난감 기차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게 이제 스위치로 켜야 하는데. 아무런 누가 키지도 않았는데. 저게 수동으로 스위치를 움직여야 하는 기차가 불이 켜졌다. 불이 켜지고 이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걸 목격을 하고 이 어머니가 그 죽은 아들로부터 이 사후통신 메시지를 전달받고는 그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자살 생각 적게 됐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기괴한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그 남아 있는 가족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바람이 있다면 이 과학 기술로 저런 걸 나중에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도 요즘에 다 무선 충전을 하고 당연히 무선 전화기고 그렇죠. 원거리 통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한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된다라고 말했으면 뻥치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이게 사후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도 이제 몇몇 사례를 통해서도 이렇게 교수님처럼 말씀해 주십니다만 과연 이게 입증이라는 말씀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왜 무당, 영매라는 그런 역할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럼 비슷할까요? 그건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사례를 조금 보기로 하죠. 우리나라 사례 사후통신인데 이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갑자기 떠나보낸 어머니가 경험한 사후통신입니다. 이 아들이 생전에 그 지나게 된 원두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원두 커피를
어느 날 11시 반부터 아들 방으로부터 커피 향이 진하게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자정 가까운 시간에. 그 시간에 뭐 어디 커피를 끓이는 데가 주변에 없는데 새벽 5시까지 커피 향이 났다고 하는데 이걸 문제는 본인만 맡은 게 아니라 남편하고 다른 애들 둘도 똑같이 그걸 저걸 5시간 넘게요? 네네네. 11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였다고 그러는데 사흘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보내왔는데 이런 거는 혼자만 맡았다면 뭐 환각이나 착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걸 맡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그 경상북도 청도라는 데서 이제 아들을 사고로 잃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장례식도 치르고 거기를 뭐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업무상 할 수 없이 또 운전을 하고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후통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가기 전에 이런 염원을 보냈다고 그래요. 이 죽은 아들을 향해서 엄마한테 숫자 통신 한번 좀 왜 안 주냐. 엄마도 내 생일 같은 걸로 사후통신을 받고 싶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한 뒤에 이제 그 당일날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이런 차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번호판이 0916. 이게 죽은 아들의 생일 9월 26일. 또 이 번호를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도 또 같이 핸드폰 번호로 쓰고 있고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분 혼자 본 게 아니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도 같이 목격을 했으니까 이걸 뭐 착각이나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같이 본. 그다음에 또 한 마지막은 제가 이제 근무하던 이 병원의 내시경실에 근무하던 간호사 분이 제공해 준 사례입니다. 친하게 지냈던 이웃 언니가 있었는데 일산으로 이사를 갔고 남편 직장 때문에 그 뒤로 간간히 전화도 하고 한번 만난 적도 있다. 어느 날 꿈에 이 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잘 지내? 그 인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답장을 보냈더니 언니가 아니고 남편이 회신을 보냈는데 며칠 전 세상을 떠나서 오늘이 49제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 인사하고 갔나 봐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걸 몰랐었다. 네. 그러니까 이 언니가 죽었다는 거 알고 꿈을 꿨다면 그건 그냥 콤플렉스가 투사된 거고 그런 건데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고 이걸 받은 거니까 이거는 뭐 착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저런 사례들이 사실은 또 많다라는 거고. 네네. 신기합니다. 아까 그 참 사후통신에 대한 그래서 그러니까 맘 먹고 할 수 있느냐 통신을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한테 영상 통화 걸고 전화하듯이 사후통신을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에디슨이 그걸 많이 연구했다고 그래요. 부인이 죽고 나서 죽은 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후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열심히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뭐 결실을 보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네. 과학적인 것으로 정보통신 기술로. 그렇죠. 근데 그 정보통신 기술이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과 영혼처럼 무당 같은 분들 영매 역할을 통해서도 막 접신 뭐 한다고도 막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것도 그럼 죽음학에서 같이 어떻게 연구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영매하고 사후통신은 조금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후통신이라는 거 정의 자체가 어떤 종교 의식이나 최면, 영매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나비라든지 네네네. 그렇죠. 이런 것처럼. 네네. 근데 이것도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군대 갔을 때 훈련소 때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항상 왼쪽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는데 진동 그러면서 이 근육의 떨림 이것 때문에 핸드폰 꺼내서 보고 근데 군대 갔는데 핸드폰 당연히 없는데 자꾸 이쪽에서 진동이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착각이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보고 싶은 사람 어쩌다 한번 생각나는 사람이 떠오르는 것 아닐까? 누가 돌아가신 분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잘 인지 못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후통신 원할 때 그걸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도 그런 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포착을 하죠. 이런 걸 모른다면은 이건 뭐지 하고 그냥 지나치기 십상인데 이런 걸 알고 있다면 훨씬 더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가족이 뭔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는데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고 포착을 못 하고 있는 걸 저쪽에서 송신은 하는데 수신을 못 하고 있는 계속 보내는 거죠. 주변에 보내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왜 꿈자리 뒤숭숭하다.
라거나 뭐 꿈을 통해서 뭐 잘 느끼시는 분이 있고 전혀 그런 거 모르고 둔감한 사람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사람마다 전부 다른 거니까. 아, 네. 영적인 감수성. 네. 왜 아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이 왜 한번 꿈에서라도 안 나타나는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보고 싶은데 꿈에서라도 한번 나타나 주세요 이런 거. 그렇게 원할 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뭐 연구가 된다거나? 염원을 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간절한 염원이 사실은 그 사후통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또 그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는 얼마 동안 정말 그 예를 들어 꿈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사후통신이 오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점점 이제 약해지고 빈도가 적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고인의 영혼도 이제 그 지상에서의 삶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영계에서의 새로운 삶에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한 어떤 사람이 중학교 때 후배들한테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는 이제 연락도 하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거죠. 이분도 고등학교 그렇죠.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 정윤철 교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사실은 좀 우리가 알아야 또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매 역사는 영매 그 연구 역사는 100년이 넘었죠. 아까 그 과학자들도 이제 그 5가지의 근거 중에 한 번 영매를 포함시켰는데 실제로 연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윌리엄 제임스는 이제 그 워낙 이분이 하버드 의대를 나온 의사인데 심리학자의 길을 걸었던 이분이죠. 100년 전 인물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 100년 전이면 이제 1차 대전이니 뭐 여러 가지 전쟁이 많아서 죽고로 그런 일이 많으니까 죽은 가족의 그 가족들이 이제 그 고인의 영혼과 소통하고 싶어서 이제 뭐 강령술이라든가 심령회 이런 게 많이 열리고 근데 그런 걸 주관한 게 영매인데 윌리엄 제임스가 영매를 봤을 때 순전히 돈만 밝히는 엉터리들이다. 가짜다. 이런 심정을 굳히고 있다가 생각을 바꾼 게 이 레오노라 파이퍼라는 보스턴 중류층 부인인데 이분은 뭐 상업적 영매가 아니고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 윌리엄 제임스에게 2살 때 폐렴으로 죽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로부터의 메시지를 전해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주니까 이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 흰 까마귀론을 지향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까마귀가 다 검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까마귀를 조사할 필요는 없고 한 마리의 흰 까마귀를 보여주는 걸로 이걸 반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표현해 보면 모든 영매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모든 영매를 다 조사할 필요도 없고 한 사람의 뛰어난 검증된 영매 한 명으로 족하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레오노라 파이퍼라는 이런 보스턴 중류층의 그런 영매인데 이분은 미국 연구로 가면 30년 동안 검증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흰 까마귀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죠. 여기저기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 유명한 헬렌 덩컨이라는 영매가 있는데 1942년 11월 25일에 2차 대전 한참 중에 그 영국의 최신 전함이 지중해 작전을 나갔다 독일군 어뢰 3발을 맞고 침몰을 합니다. 거의 1200명 가까이 타고 있었는데 800명의 사상자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영국 정부에서는 국부에 붙이고 휴시했는데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영국 전역에 소문이 다 퍼진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헬렌 덩컨이나 영매가 이걸 퍼뜨렸다 해서 체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그냥 강령술 하다가 죽은 고인의 영혼이 나타나서 내가 탄 배가 침몰했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자기는 전달한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헬렌 덩컨이나 영매는 당시 독일 스파이로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당시 영국 수상이 된 윈스턴 처칠에서 풀려났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아직 해결이 안 된 이제 유족들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이다. 이런 기사가 몇 년 전에 외신에 난 적도 있습니다. 스파이가 아니다, 영매다. 그리고 이제 그 현대 영매죠. 이건 로라린 잭슨이라는 제가 이제 이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 사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재미있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는데
자기랑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오늘 이제 카밍아웃을 하죠. 자 했는데 특이한 건 미국의 경우에는 이 그 영매를 검증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윈드브리지 리서치 센터에서 영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을 합니다.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주 보러 간다 할 때 태어난 시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죽은 사람 이름 하나 딱 주고 알아맞혀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로라린 잭슨도 죽은 사람이 이름 하나 갖고 뭘 알아냈을까 걱정했는데 이름을 듣는 순간 수많은 정보가 자기한테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이런 Forever Family Foundation 사별자 모임이죠. 사별자 모임에 가서 그 죽은 가족의 영혼과 소통해주는 이런 일들을. 근데 물론 이제 연구소를 통해서 능력이 사실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검증받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매하는 얘기도 특히 이럽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육신은 없어져도 의식은 지속된다. 이거를 과학자들도 얘기했는데 영매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육신이 없어져도 의식은 지속된다. 이런 얘기를 영매도 한 거죠. 약간 좀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게 그냥 우리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보는 한두 개 사례가 아니라 아예 영매 검증 연구소가 있고 수십 년 동안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맞느냐. 그렇게 하면서 검증을 받은 영매들도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영매들 중에서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도 더 연기를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으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진짜 영매가 없는 건 아니다. 그게 이제 하얀 까마귀 이론이라는 거고요. 또 이 리자 윌리엄스라고 이제 영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영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검증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분들 좀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한국에 오거나 한국에서 그런 분들이 좀 나타나거나 하면 좀 알려주십시오, 교수님. 같이 좀 동반 출연. 이제 또 요새는 뭐 그 저 줌으로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줌 미팅으로도. 그 막 사람들은 이게 뭐 짓궂게 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궁금해서 이게 맞냐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요청 막 할 거 아니에요. 조금 무례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면도 있겠죠.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음 삶의 끝에서 만나는 질문 정현철 교수님이 이렇게 또 신간을 내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이제 좀 잘못된 생각 하시는 분들한테 좀 생각을 좀 고쳐먹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에게 남기실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은 제가 이제 이 사후생 하면은 이제 일단 거부감부터 많이 갖고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죠.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 벌 받아 미쳤다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도 하는 강의 마지막에 보이는 슬라이드고 이제 이런 질문을 종종 받기 때문에 나와 가족들의 죽음을 좀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데 바로 죽음의 실체를 하는 거죠. 죽음이 꽉 막힌 벽이 아니라 열린 문, 즉 소멸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은 그런 두려움에서 막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이게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 근사체험, 뭐 삶의 종말체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걸 알면 어느 경우에 도움이 되는가. 말기암 환자죠. 말기암 하니까 뭐 남의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 통계청 자료에 보면 사망 원인이가 암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다 수명이 다해서 나중에 죽게 될 때 암으로 죽게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죠. 말기암 환자가 갖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자기가 소멸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니까 도움이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제 자살 문제, 자살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 이 책 소개된 그런 내용이겠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사별이죠.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하고 우리는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떠나 보내기도 하면서 이제 사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사별을 하고 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으니까 깊은 슬픔에 빠진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깊은 슬픔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는 거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고인이 그런 걸 바라는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죽음의 그 실체를 알려줌으로써 그런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된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죽음과 카페를 열어서 어느 자련을 일찍 떠나보낸 어느 부모님 한 분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사후 세계를 배우게 함으로써 견뎌나갈 힘을 주신 걸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특히 어린 자녀를 떠나보낸 그 고통을 뭐 천척의 고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맹목적인 믿음이라든가 또는 그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어린애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그걸 공부함으로써 그런 그 세상을 버텨나가게 될, 견뎌나가게 될 힘을 얻었다,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마지막 준비한 슬라이드는 1946년 유진 스미스라는 사진 작가가 찍은 워크 인더 패러다이스 가든이라는 작품인데 자신의 두 자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소멸이 아닌 옮겨갑니다, 이걸 강조할 때 이 작품을 즐겨서 인용하는데 제가 이제 2014년에 이제 네이버 캐스트에 죽음은 또 하나의 시하고 11개의 컬럼을 썼습니다. 11개의 컬럼을 썼고, 근데 재밌는 거는 네이버에서 이 몇 년 있다가 이 목소리 좋은 송을 기용을 해서 각각을 오디오 파일로 만들었어요. 한 꼭지가 20여 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인데 클릭하면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그 아는 지인이 연락을 해왔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폐암 말기로 항암 치료 받고 있다가 지금 내성이 생겨서 이제 꼼짝없이 퇴원하게 된 상황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너무나 컸어.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해줬죠.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경우라면 근사체험 1, 2편, 삶의 종말점, 끝에 있는 죽음 구호, 이런 거 5개 정도 파일을 소개를 해줬는데 가족들이 옆에서 읽어줘도 좋겠지만 뭐 가족들도 경황이 없을 테니까 이걸 이제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 거죠. 클릭해서. 열흘 뒤에 연락이 왔는데 친구가 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말기암 환자인 친구와 가족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돌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는 게 얼마나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걸 더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인간이라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 언젠가 또 나의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가 이거를 불편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많이 또 느꼈습니다, 교수님. 또 일부러 또 제주도에서 올라와 주셨습니다. 우리 정현채 교수님께서.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